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숙제를 남긴 지역입니다. PK, TK, 영남 지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말이고 부산 말로 뭐라 그래요? 폭삭 고생했습니다. 폭삭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18명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면 지지선언, 네. 또 정책 협약식, 또 이제 정책 간담회,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현역 국회의원 없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온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래도 뭐 3명이 있을 때는 예. 역할 분담을 해서 예. 됐는데 이제 현역을 다 원하니까 캠프 8층 9층을 썼는데 예. 9층 10층을 썼구나. 예. 9층 갔다가 10층 갔다가 9층 갔다가 10층 갔다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국회의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역 온나 하면 다 다 불려다녀야 가야죠. 돼가지고 예. 너무 예. 피곤하고 예. 힘들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6일차 들어서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일단 뉴스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평온해졌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랑 똑같이 야근하고 김밥 먹고 무슨 호텔에서 잠자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 안가에서 주무시고 네. 그리고 교통통제 세게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하고 그런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선한 네.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다 평가가 나옵니다. 의원님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 사실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3일 날 내란이 있었죠. 네. 탄핵이 있었죠. 또 우리가 광장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 네.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렸고 또 선거 캠페인에 집중을 했고 이게 지난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게 6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옆에도 좀 돌아보고 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죠. 차분하게 네. 윤석열 내란으로부터 시작돼서 새로운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찬찬히 좀 둘러보고 네. 또 이전 정부 반면교사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정교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또 경제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씩 네. 네.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에서는 이제 정부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아마 올해까지는 네네. 아마 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아마 정신없이 아마 연말까지 지나가지 않을까. 예. 혹여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이런 이제 불안감도 좀 있고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특히 민주당이 올 연말까지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핸들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심판받을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또 그 다시 또 뭔가 그 뽑힐 수가 있고 뭐 이런 그 갈림길에 있다. 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듭니다. 이게 네. 돌아서면 선거입니다. 이게. 원래 없던 선거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네. 올해 또 대선이 있었죠. 네. 내년 또 지방선거. 그러니까 매년 선거예요. 매년. 그다음에 내년에 또 보궐선거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게 쉬어가는 타이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언론은 끊임없이 저기 정치만큼 바빠요. 선거보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부산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40.14, 김문수 후보가 51.39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남이 39.40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51.99
679 이렇게 되고 울산 같은 경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42.54, 김문수 후보가 47.57 이렇게 이제 분포가 나왔는데요. 부산에서 그래도 40%가 넘었다. 울산에서도 42%. 다만 경남이 조금 처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불경 지역의 총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이제 불경 묶어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보자면 울산이 항상 제일 좋고 그다음 부산. 그다음 경남 순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도 이제 울산이 제일 좋았고. 경남이 제일 좋지 않았고 뭐 이런 식인데 어떻든 1990년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있어가지고 민자당이 탄생을 하고 난 뒤에 3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35년 세월 동안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 한 차례도 40%를 불경해서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35년간? 네, 35년 동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때 29%,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실 때 39%, 지난번 이재명 후보께서 38%, 이번에 이제 40%가 넘은 것이죠. 처음이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지난 35년 동안 불경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에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선거 때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까지 차곡차곡 다지고 쌓고 다지고 쌓고 이래 가지고 온 게 이제 40%까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 3자 다른 거하고 4자는 다르거든요. 앞에 뭐 30 몇 프로 이래 돼 있는 상황은 불경이 특정 정당이 거의 독점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제 4자를 달았다는 것은 일정하게 경쟁의 정치 질서가 복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이제 유능함을 가지고 누가 실적과 성과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급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 4자 단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1990년 민주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13%였거든요. 13%에서 이제 지금 이제 40%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불경 시도민들이 민주당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진정성은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35년 동안 줄기차게 떨어지면서도 도전을 해온 모습을 보고서 아, 저 사람들이 떨어질 것 뻔히 알면서도 도전을 하는구나.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근 40년 세월을.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은 인정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 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이제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유능함을 이제 검증받아 온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성을 넘어서서 이제 유능함, 실적과 성과로 불경 시도민들에게 검증을 받아가지고 불경에서 그야말로 이제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서 경쟁의 정치를 완전히 복원시키는 그런 과제가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민자당 막 노래도 있고 그랬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 것도 있고 민자당이라고 들어나 맞나 오래된 90년에 90년에 부르던 노래들인데 아니,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YS 3당 합당 이전으로 사실 시계가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 부울경 지역에서 정치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조금 다시 뭔가 좀 해볼 만한 기운.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언제 이겼나요?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북미 회담 했었죠. 그때 2018년도 우리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까지 저희가 석권을 다 했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근데 그것은 너무나 센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역량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선거의 당락이 좌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좀 그랬다면은 그 2018년 지방선거가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부산에서는 이제 오구돈 이제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예. 있었고 제대로 이제 우리의 역량으로 키우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사실은. 예. 네. 그 뒤에 이제 2018년 그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예.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 부산시장 도전하십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응당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부산의 18석 중에 민주당 의석이 저밖에 없는데 예.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지역구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 북구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1, 2년 동안 지역구 관리를 한다 그래서 예. 바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또 저보다 또 유능하신 분들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개인의 정치적 성장이 아니고 지역을 바꿔내는 그런 관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전체를 바꿔내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뭐 부울경 지역도 특히 이제 서부 경남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상 TK 지역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민생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부산이 우리가 알던 옛날 그 부산이 아니다. 부산 경기가 매우 안 좋다. 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해양 중점 도시로 새롭게 좀 발돋움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판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부 이전, 뭐 HMM 회사 이전, 뭐 이런 등등이 쭉 이제 실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적 대안이 어느 정도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과 이제 부산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단순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HMM이라는 민간 회사를 부산에 이전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파편적이고 단순한 그 이전하고 이런 공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번에 부산 공약만 놓고 보자면 이제 4종 세트거든요. 4종 세트. 4종 세트. 첫 번째는 해수부 이전. 두 번째는 회사 전문법원 설치. 세 번째는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그리고 네 번째가 동남투자은행 신설입니다. 신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4종 세트인데. 근데 요것은 좁게 보자면은 부산의 공약인데.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4종 세트를 이야기하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대한민국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제시된 공약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입니다. 성장 엔진을 딱 하나만 달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는 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성장 엔진 하나만 달고서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을 해서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하자. 장기적인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한 것이 바로 북극항로입니다. 북극항로. 이 북극항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크로드 길, 또 향신로길, 최근 100년 사이에 가장 큰 물류혁명을 몰고 왔던 수에즈 운하의 개통,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북극항로거든요. 그래서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나가야 되고 해양 강국으로 나가려면은 거점이 있어야 된다. 전략 도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거점과 전략 도시를 부산으로 하고 이 부산의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를 옮기고 사법 기능을 전담하는 회사 전문법원을 옮기고 경쟁력 있는 민간 해운 대기업들을 옮기고 그리고 기존에 울산에서 부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세계 최강의
조선벨트의 경쟁력을 키우고 예. 그다음에 부산 신항과 가덕신공항을 제대로 연계를 해가지고 네. 물류혁명에 대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기존의 부산 불경의 조선기자재, 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잘 돼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을 부산에 집적화해가지고 해양 수도, 해양 강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수도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장 엔진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자. 그러면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0% 떨어져 있는 이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의식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좁게는 부산의 공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다. 예, 예. 당장 이제 북거강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쇄빙선, 내빙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빙선, 쇄빙선에 대한 기술은 대한민국이 압도적 1등입니다. 세계 1위. 세계 1등입니다. 예. 압도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 부산 거제로 이어지는 조선벨트가 네.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후방 산업, 예. 철강입니다. 철강. 후방 산업이 또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예. 조선기자재, 해운기자재 예. 이것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예. 지금 유럽의 물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싹 다 먹었습니다. 근데 로테르담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 옆에 인근의 스키폴 공항하고 예. 물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예. 모든 유럽의 물류는 스키폴 공항과 로테르담이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도시하고. 물류를 장악했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행정기능, 사법기능, 민간 대기업들까지 하고 거기에 조선산업까지 그다음에 후방산업에다가 네. 가덕신공항하고 부산신항이 직선거리로 2.5km거든요. 네, 네. 이 가덕신공항은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여객 중심의 공항이라기보다 화물 중심 공항이거든요. 화물 중심 공항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을 또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5년 전부터 일본 동쪽에 있는 기업을 일본 서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용 전기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이걸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동쪽에 있는 기업을 서쪽으로 옮기는데 이것도 북극항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북극항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항로 때문에.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서쪽으로는 무바로스크에서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기항지를 만들려고 지금 많은 투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난리네요. 북극항로에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이제 한 4달밖에 북극항로에 배가 못 댕기거든요. 7, 8, 9, 10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중 항해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 그러거든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남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산을 해양 강국으로 나가는 거점으로 삼고 빨리 준비를 해야 모든 되겠네요. 행정, 사법, 민간 기업 그다음에 이 항만과 공항과 이 배후 인프라를 집적해서 해가지고 집적화 시켜가지고 극단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내면 성장 엔진 하나 더 달 수 있다. 이런 큰 구상에서 이제 나온 공약입니다. 근데 그 현대건설은 왜 가덕신공항 건설에서 손 떼고 나가겠다 이렇게 비전업을한 사업을 놔두고 그랬을까요? 저는 정부가 이 가덕신 윤석열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그다음에 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원래 계획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업,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활주로를 그 지금 두 번 정도 만들어야 되고 활주로 길이, 활주로 폭 이거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2029년도 말에 개항하게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거 망가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활주로 길이라든지 활주로 폭이라든지 활주로를 이제 2번으로 안 하겠다, 1번으로 하겠다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덕신공항이 가지는 이 의미를 제대로 지금 그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청구서가 지금 날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과거로부터 날라와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넘어와 있는 청구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단다는 차원에서 일극체제의 성장 전략에서 다극체제의 성장 전략으로 나가는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설 그것은 대통령의 전적 권한입니다. 만약에 맡아달라라고 하시면 맡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산 이 4종 세트 이것은 이제 애초에는 그 북극성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거친 보고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 누가 썼어요? 북극성 프로젝트? 이제 전재수 의원이 썼구나. 이제 제가 쓴 것은 아니고 부산에서 이제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 그러잖아요. 절망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조롱 섞인 표현입니다.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다. 근데 이 절망적인 표현에서 이제 표현 중에 이제 바다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거친 보고서를 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고 머리 맞대고 그러면서 전문가들 만나고 현업에 계신 분들 만나고 보고서가 다듬어지고 하면서 이 4종 세트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북극성 프로젝트가 원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든 함께 머리를 맞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큰 그림, 커다란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전화 아직 안 하셨어요? 맡아달라고? 아직 전화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절차상. 절차상 좀 더 기다려보는 것으로 그래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그 지난 주말에 그 1기 2기 그 지도부가 대통령실하고 아니죠 관저 한남동 관저에 가서 이제 만찬을 했는데 보니까 안에 뭐 강아지 수영장도 있었고 무슨 일본식 정자도 있었다는 거고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러난 일들조차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관저와 같은 이 사적인 공간은 쉽게 이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러난 일도 이 납득이 안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공간은 과연 어떨까? 아마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했던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의혹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어떤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검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막 그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대통령실을 느닷없이 바꿔버리고 하루도 들어갈 수 없어서 뭐 용산에 무슨 텐트를 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 간다.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무속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청구서인데 정말로 이거 하다가 정작 해야 될 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들 정도로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검이 이제 세계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 되게 이제 포괄적입니다. 그다음에 수사를 하다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국민들 피곤하시지 않도록 압축적으로 그러나 철저하게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손톱만큼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것. 여기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이제 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근데 그 업무 처리 속도나 이런 게 엄청 빠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원처럼 일하시네. 예,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움직임이나 동선이나 이런 거를 사실 윤석열 때 출근도 제때 안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유튜버가 가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가 출근 체크하다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당하고 뭐 소송당하고 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네. 일단 일하는 자세나 이런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랜만에 일하는 대통령 만났다. 그러니까 예. 꼭 한번 이제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저도 이제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 좀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은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진짜로. 실적과 성과. 성과. 예.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리더십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관념적인 이 탁상 공론이나 예. 이런 게 사실은 그 용납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 네. 대통령들마다 이게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성과를 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리더십. 리더십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 인선도 보면 이전 정부는 너나 할 거 없이 특정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내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뭐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보기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인물. 이미지와 막상 상징성. 일을 해보면 아닌데 이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성과를 내기에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선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실적과 성과를 낸 사람 위주로 인선을 하면서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가 효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뭐 큰 틀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최근에 인사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되게 기대해 볼 만하다.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가 좀 있던데. 믿고 한번 맡겨봅시다. 믿고 한번 왜냐하면 정치 검찰의 집요한 탄압을 뚫고 대통령의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민정수석을 믿을 어떤 계획 없이 어떤 어떤 대책 없이 그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우려를 낳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검찰 개혁할 수 있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방위복 있던 거 그냥 입어라. 그럼요. 그리고 또 그 이재명 시계 안 만드십니까? 그 저기 지도부가 가서 그래도 시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안 쓴다. 이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 그게 저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실용적이죠. 저만 하더라도. 의원님도 시계 없으시네. 저는 이거 그 스마트폰, 핸드폰 생기고 난 뒤로는 시계가 부려합니다. 역대 사실은. 정권을 거치면서 그 시계 하나씩 국회의원들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시계를 찬 적이 없습니다. 아니
땀 차이죠. 그렇죠. 무겁죠. 예. 아니 핸드폰 켜면 다 시계 시계 다 나오는데 나오는데. 뭐 굳이. 예.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데다가 예, 예. 돈 쓰고 쓰고. 쓸데없는 데다가 관심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게 되게 실용적이죠. 맞습니다. 예. 시계, 민방위복, 김밥, 야근. 그렇습니다. 요 네 가지가 진짜 초반에 요거 히트다. 히트다 히트.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를 낼 겁니다. 네. 거기에 최적화돼 있고 네. 거기에 특화돼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좀채 보지 못했던 대통령은 굉장히 높고 막 위험한 자리고 위엄 뭐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보통 평범한 그리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도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구체적입니다. 예, 구체적이에요. 디테일.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그 세밀하면서 예. 실무에 가장 능한 대통령이에요. 실무.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하고 위에서 알아들었던 말뜻 또는 관념적인 지시사항 내리고 예, 예. 막 이런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는 거야? 막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관념적이니까 예. 일의 결과가 이래 나오든 저래 나오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실적인 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그러고 지나고 예. 보면 뭐 했지 예.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되게 디테일하고 실무에 능하고 네. 아주 그 실적과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긴가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역대 대통령들과는 상당히 다른 캐릭터와 리더십을 가지고 가졌다. 있다. 예. 예. 하여튼 기대에 봄직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 그 대통령께서 연락 주시면요 저한테도 연락 좀 주세요. 바로 모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